1993년 9월 23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현대 프리미엄 아파트 15층에서 살던 70대 노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외출복도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듯 사라진 노부부의 이름은 김진우 씨와 박선희 씨였습니다. 당시 김진우 씨는 72세, 박선희 씨는 70세. 두 사람은 강남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유한 자산은 당시 시가로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3채, 강남역 상업용 빌딩,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대형 별장까지 자산 목록만 해도 A 사용지 5장을 넘었었습니다. 김진우 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녀 김유라 씨는 당시 45세로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차남 김민준 씨는 42세로 대형 증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김태현 씨는 39세로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라진 그날, 세 자녀 모두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까지 부모님은 평소처럼 건강하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종 신고는 이틀 뒤인 9월 2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차남 민준 씨가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걱정되어 와봤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의 상태는 의문을 더욱 키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아침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흰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거지는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 속 옷들도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막 사용한 듯한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단 하나, 그곳에 살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이웃 주민들을 탐문하고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부부는 평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매일 아침 도산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치매나 건망증 증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흐른 2018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진우 씨의 은행, 개인 금고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것을 경찰에 전해주시오. 김진우 씨의 친필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열리는 순간 25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탐욕과 배신, 그리고 끔찍한 범죄의 전모.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00억 유산을 둘러싼 한 가족의 비극, 그리고 25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1993년 9월 25일 오전 11시 차남 김민준 씨의 신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형사들이 압구정동 현대 프리미엄 아파트 15층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형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안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반듯하게 접힌 신문이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 리모컨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선 형사들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된장찌개 냄비가 있었고 밥그릇 2개가 싱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는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급하게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담당 박 반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 속 옷들도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박선희 씨가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현관이었습니다. 신발장에는 김진우 씨와 박선희 씨의 외출용 신발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운동화 구두 샌들까지 실내용 슬리퍼 한 켤레도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맨발로 나가셨다는 말씀입니까?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지문 채취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손잡이, 창문 발코니 난간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가족들의 지문뿐이었습니다. CCTV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녹화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의 영상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앞 지하 주차장 아파트, 정문의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9월 23일 오전 8시 20분, 김진우 씨와 박선희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는 회색 바지에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고 박선희 씨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부모님이 나가시는 모습이 찍혔어요. 민준 씨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실내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박선희 씨가 집에서 신던 분홍색 슬리퍼가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가셨다고요. 박 반장이 되물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1층 로비 CCTV에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 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1층 어딘가에 계시다는 건가요? 관리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형사들은 1층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관리실, 경비실, 상가, 심지어 화장실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경찰청 형사팀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규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가출일 가능성은 한 형사가 운을 뗐습니다. 글쎄요, 70 넘은 노부부가 실내화를 신고 맨몸으로 가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납치일까요? 납치라면 흔적이 남았겠죠. 다툰 흔적, 비명소리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실종 사건이 아니다. 9월 26일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 조사였습니다. 실종 사건의 70%는 가족과 관련이 있다는 통계 때문이었습니다. 장녀 김유라 씨가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9월 23일 그녀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그날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했습니다. 유라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언제입니까? 9월 22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드렸는데 별일 없다고 하셨어요. 통화 내용은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안부 확인이었어요.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그런 것들이요. 유라 씨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병원 직원 5명과 환자 12명이 그날 그녀가 병원에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남 김민준 씨 차례였습니다. 그는 대형 증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9월 23일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회사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부모님과는 언제 연락하셨습니까? 9월 22일 점심때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죠. 민준 씨의 알리바이도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동료 8명이 그날 그가 회사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김태현 씨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9월 23일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건 때문입니다. 태현 씨가 말했습니다. 출장 증거가 있습니까? 네.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숙박 기록이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묵었습니다. 경찰은 태연 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에 연락했습니다.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측은 태연 씨가 9월 22일 오후 3시에 체크인해서 24일 오전 11시에 체크아웃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 세 자녀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하군요. 박 반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김진우 부부의 통신 기록을 전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2일 김진우 씨는 총 7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차남 민준 씨에게서, 오후에 골프 친구에게서, 밤에 장녀 유라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선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에 교회 신도에게서, 오후에 친구에게서, 밤에 장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9월 23일 새벽 2시 35분 김진우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던 것입니다. 발신자는 막내 아들 태연 씨였습니다. 잠깐만요. 태연 씨는 부산 출장 중이었다면서요?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이 깊은 새벽에 아버지께 전화를 했을까요? 경찰은 태연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새벽 통화에 대해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요. 다음 날 아버지와 나눌 얘기가 있어서 미리 메시지를 남기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시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태연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벽 2시 35분의 말입니까? 네, 그때 호텔에서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습니다. 부산 야경을 보면서요. 말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직감은 그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형사팀은 이웃 주민들을 탐문하고 있었습니다. 15층에는 총 4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부부를 포함해서 옆집에 사는 이미숙 씨는 48세의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녀는 9월 23일 아침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어요.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끙끙거리는 소리요. 무거운 걸 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관문 렌즈로 살짝 내다봤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큰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확실히는 안 보였어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이 증언은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15층 복도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9월 23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의 영상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 반장이 관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CCTV 시스템에 에러가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녹화가 안 됐습니다. 하필 그 시간대에 말입니까? 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정말 우연인지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모두 평소처럼 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9월 27일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청소부 최영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6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9월 23일 아침 7시 반쯤이었어요. 지하 3층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는데 김 사장님 차가 나가는 게 보였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차요. 김진우 씨 차 말인가요? 네, 검은색 그랜저였어요. 번호판도 기억해요. 서울 일가 1234였어요. 경찰은 즉시 차량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영자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진우 씨 명의의 검은색 그랜저 번호는 서울 일가 1234였습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보셨습니까? 잘 못 봤어요. 썬팅이 진해서요. 근데 운전석에 한 명, 조수석에 한 명이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은요, 그건 못 봤어요. 차가 쌩하고 지나가서요. 이것은 큰 단서였습니다. 김진우 부부가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운전을 한 걸까요? 경찰은 즉시 차량 수배를 내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경찰서와 톨게이트의 차량 번호를 통보했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서울 일가 1234 발견, 즉시 보고할 것. 이틀 뒤인 9월 29일 오후 3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그랜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은 여기 있었던 것 같군요. 감식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차 문을 열자 경찰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청소라도 한 것처럼 지문을 채취하세요. 박 반장이 지시했습니다. 감식 결과 차 안에서 김진우 씨와 박선희 씨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핸들기어, 문손잡이 등에서.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문도 함께 나온 것입니다. 이 지문은 누구 겁니까? 방장이 물었습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보겠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지문은 김진우 씨의 세 자녀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장녀 차남 막내 아들의 지문이 차 안 곳곳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차를 탄 적이 있겠죠.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이 지문들이 최근 것이라는 점입니다. 감식팀에 따르면 일주일 이내에 묻은 거라고 합니다. 경찰은 다시 세 자녀를 소환했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지문에 대해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녀 유라 씨가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9월 21일에 부모님 댁에 갔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차에 잠깐 탔습니다. 유라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셨습니까? 백화점이요. 어머니가 옷을 사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갔습니다. 운전은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남 민준 씨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9월 20일에 부모님 차를 탔다고 아버지와 함께 은행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 태연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9월 22일 아침에 부모님 댁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부산 출장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차키를 잠깐 빌렸습니다. 태연 씨가 말했습니다. 차키는 왜요? 제 차가 고장났거든요. 정비소에 맡겨둬서요. 그래서 아버지 차로 부산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제 차를 수리해서 갔습니다. 그럼 아버지 차는 안 탔군요. 네, 차키만 잠깐 가지고 있다가 돌려드렸습니다. 세 자녀의 진술은 모두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은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차량을 정밀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트렁크 뒷좌석 바닥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혹시 혈흔이나 다툰 증거가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식팀은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혈흔이 있으면 파랗게 발광하는 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혈흔은 없군요. 감식팀장이 말했습니다. 섬유는요, 옷에서 떨어진 섬유 같은 건. 그건 몇 개 나왔습니다. 분석해봐야 알겠지만요. 섬유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김진우 부부의 금융거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9월 22일 오후 4시 김진우 씨 명의의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되었던 것입니다. 강남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2천만 원이라고요. 박 반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으로요. CCTV는요, 확인했지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입니다. 키는 175cm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김진우 씨의 키는 약 165cm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인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세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9월 22일 오후 4시에 어디에 있었냐고. 장녀 유라 씨는 병원에서 진료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차남 민준 씨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 태연 씨는 부산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중이었다고요? 박 반장이 물었습니다. 네, 오후 3시에 서울을 출발해서 5시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경찰은 톨게이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태연 씨의 차량이 오후 3시 20분에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오후 5시 10분에 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태연 씨는 아니군요. 그 시간에는 고속도로에 있었으니까요.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서는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진우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세 자녀는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백억대 자산가, 노부부 실종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이 아파트 앞에 진을 치고 취재했습니다. 세 자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의 무사귀환을 호소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장녀 유라 씨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차남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 태연 씨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 보였습니다. 11월이 되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파헤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실종자 명단에 김진우 씨와 박선희 씨를 등록하고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습니다. 세 자녀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유산 상속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7년 뒤인 2000년에 실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100억 원의 유산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각각 약 33억 원씩 받았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사건은 그대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세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녀는 병원을 확장했고 차남은 증권사 임원이 되었고 막내는 부동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 진실은 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 초기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진 노부부,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세 자녀. 하지만 2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과연 무엇이 발견되는 걸까요? 2018년 3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새로운 팀이 꾸려졌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이었습니다. 팀장은 최경감이었습니다. 그는 46세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맡을 사건은 1993년 압구정동 노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최경감이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벽면에는 사건 자료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김진우, 박선희 씨의 사진, 세 자녀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25년 전 사건인데 지금 다시 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젊은 형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최근 과학수사 기술이 발전해서 당시에는 분석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재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미세 증거물 분석 기술이 크게 발전했죠. 최경감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993년 당시 차량에서 채취한 섬유 샘플 목록이었습니다. 당시 감식팀이 차량에서 섬유 조각 5점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기술로는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죠. 우리는 이것들을 재분석할 겁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날 미제 사건 수사팀은 증거보관실을 찾았습니다. 지하 3층에 위치한 차갑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1993 456호 압구정동 실종 사건 증거물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비닐봉지에 담긴 증거물들이 나왔습니다. 섬유 샘플 지문 카드, 사진 필름,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최경감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진우 명의 신한은행 대여금고 1993년 10월 5일 자택에서 발견. 은행 대여금고라고요. 당시 수사 기록에는 없었는데 한 형사가 의아해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어느 은행 대여금고인지 알아봐 주세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신한은행 본점 대여금고였습니다. 김진우 씨가 1990년부터 빌려 쓰던 금고였습니다. 28년 동안 금고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었군요. 자동이체로요.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누가 돈을 냈습니까? 김진우 씨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종 후에도 계좌에 돈이 있어서 계속 이체가 됐던 겁니다. 최경감은 즉시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대여 금고를 열어야 한다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본점 금고실이었습니다. 은행원이 대여 금고 237번 앞에 섰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금고입니다.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최 경감은 장갑을 낀 채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봉인된 채로.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것을 경찰에 전해주시오. 김진우 씨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글씨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찍으세요. 그리고 지문을 채취하세요. 감식팀이 봉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지문 2개가 검출되었습니다. 김진우 씨와 박선희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열어봅시다. 최 경감이 말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편지지 3장이 나왔습니다. 만년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3년 9월 22일 나 김진우는 이 편지를 남긴다. 만일 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의문사를 당한다면 이 편지를 반드시 경찰에 전해주길 바란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최 경감이 읽는 편지를 들었습니다. 최근 나는 자식들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했다. 셋이서 비밀 회의를 하고 내 자산 목록을 몰래 뒤지고 심지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 그들은 내가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려는 계획을 알고 분노했다. 특히 막내 태연이가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놈은 내게 소리쳤다. 아버지가 번 돈은 자식들 것이라고. 나는 두렵다. 내 자식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만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편지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 형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편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에겐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 경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은 즉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편지 내용을 토대로 세 자녀의 1993년 행적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93년 당시 통신사에 보관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9월 21일 세 자녀가 서로 총 17통의 전화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무언가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된 건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금융거래였습니다. 9월 22일 오후 사시에 인출된 2천만 원.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제 사건 수사팀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 영상을 재분석했습니다. 1993년 화질이라 선명하지 않았지만 최신 화질 개선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키는 약 175cm, 체격은 보통. 오른손잡이군요. 영상 분석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옷차림은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입니다. 그리고 야구 모자를 썼군요. 신발은 흰색 운동화네요. 나이키 에어맥스 같습니다. 세 자녀의 1993년 당시 신장을 확인했습니다. 장녀 유라 씨는 약 160cm 차남, 민준 씨는 약 178cm, 막내 아들 태연 씨는 약 176cm이었습니다. 민준 아니면 태연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군요. 최 경감이 중얼거렸습니다. 2018년 4월 1일 미제 사건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93년에 차량에서 채취한 섬유 샘플을 재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과수 섬유분석팀의 이 박사가 샘플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의 베테랑 과학자였습니다. 25년 전 샘플이군요. 상태가 괜찮을지 한번 보죠.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미제 사건 수사팀을 국과수로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현미경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섬유 조각이 크게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붉은색 카펫 섬유입니다. 이 섬유는 매우 특수합니다. 일반적인 카펫 섬유가 아니에요.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이 3대 7의 비율로 혼합된 특수 섬유입니다. 특수 섬유라고요? 네,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고급 별장용으로 수입된 이탈리아산 카펫입니다. 생산량이 매우 적었죠. 전국에서 100채도 안 팔렸을 겁니다. 최경감의 눈이 빛났습니다. 수입 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세관 자료가 남아있을 겁니다. 이틀 뒤 세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해당 카펫을 수입한 기록이 총 113건이었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은 구매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유라, 1991년 구매, 별장 주소 경기도 양평군. 한 형사가 읽다가 멈췄습니다. 양평이요. 김진우 씨 별장이 양평에 있었잖아요. 다른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다른 주소입니다. 김진우 씨 별장은 양평역 근처에 있었지만 이건 더 깊숙한 곳입니다. 최경감은 즉시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했습니다. 양평군 해당 주소의 소유주는 유라 씨의 남편 산댄광이가 아닌 박광수였습니다. 유라 씨 부부가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그 별장에 이탈리아산 카펫을 깔았다고. 그렇다면 김진우 부부가 그 별장에 갔던 거 아닐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증명해야죠. 미제 사건 수사팀은 즉시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2시 양평의 별장 앞이었습니다. 별장은 산속 깊숙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위에 다른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누굽니까? 최경감이 물었습니다. 2008년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르는 지금은 박정수라는 사업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소유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별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장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28년 전 그대로인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카펫이 맞습니까? 최경감이 이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카펫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현미경으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섬유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김진우 부부가 이 별장에 왔다는 거군요. 감식팀이 별장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욕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자 더욱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하실은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루미놀 시약 준비하세요. 최경감이 지시했습니다. 감식팀 요원이 지하실 바닥에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불을 끄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 한쪽 구석이 푸르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흔 반응이었습니다. 혈흔입니다. 감식팀 요원이 외쳤습니다. 최경감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혈흔은 마룻바닥 틈새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샘플 채취하세요. DNA 분석 의뢰합니다. 다음날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별장 뒤편 정화조를 조사하던 중에 뼈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 뼈 같은데요. 감식팀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과수에 긴급으로 의뢰했습니다. 법의 인류학 전문가가 뼈를 감정했습니다. 인간의 대퇴골 일부입니다. 연령은 60대에서 70대, 성별은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DNA 분석 가능합니까? 시도해보겠습니다. 25년이나 지났지만 뼛속에서는 DN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에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DNA가 일치했습니다. 김진우 씨가 틀림없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더 수색해야 합니다. 박선희 씨의 유골도 찾아야. 최 경감이 말했습니다. 별장 전체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정화조를 완전히 비우고 마당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실 옷장 뒤편 벽 속에서 또 다른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박선희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최 경감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우 박선희 씨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는 유라 씨 부부의 별장이었습니다. 유라 씨를 체포합니까?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우리는 공범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자녀 모두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미제 사건 수사팀은 세 자녀의 1993년 9월 23일 행적을 다시 정밀 조사했습니다.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녀 유라 씨의 알리바이부터 재검증했습니다. 그녀는 9월 23일에 병원에서 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은 1993년 당시 병원 직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몇몇은 아직 연락이 닿았습니다. 9월 23일이요. 기억 안 나는데요. 25년 전 일을 어떻게? 전직 간호사 김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당시 진료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병원에 물어봐야 알죠. 전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병원에 진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전산화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최 경감이 기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9월 23일 진료 환자가 평소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하루에 20명 정도 진료하는데 그날은 9명뿐이에요. 원장님이 외출했거나 조퇴한 거 아닐까요? 미제 사건 수사팀은 당시 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9명 중 6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9월 23일에 진료받으신 기록이 있는데요. 형사가 한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때요. 사실 진료 못 받았어요. 병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글쎄요. 다음날 다시 가서 진료 받았는데 아마 그때 기록이 잘못 입력됐나 보죠.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9월 23일은 병원이 열지 않았거나 원장이 없었다고. 유라 씨의 알리바이는 거짓이었습니다. 한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차남 민준 씨의 알리바이도 재검증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증권사에 당시 근무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9월 23일 민준 씨는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차 휴가요. 하지만 회사에 있었다고 진술했잖아요. 최 경감이 되물었습니다. 당시 동료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명이 증언했습니다. 아, 김 부장님이요. 그날 안 나오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휴가 내신 걸로 기억해요. 확실합니까? 네, 제가 그날 김 부장님이 맡았던 회의를 대신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민준 씨의 알리바이도 거짓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태연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부산 출장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93년 숙박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네요. 태연 씨가 9월 22일 체크인, 24일 체크아웃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외출한 기록은 있습니까? 그건 추적이 안 됩니다. 객실 카드키 사용 기록만 남아있는데 그 기록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카드키 사용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태연 씨는 9월 22일 오후 3시에 체크인하고 9월 24일 오전 11시에 체크아웃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9월 22일 오후 6시에 방을 나간 뒤 다음 날인 삥삥삥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 다시 확인하세요. 톨게이트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태연 씨의 차량은 9월 22일 오후 3시 20분에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10분에 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9월 23일 새벽 1시에 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한 기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같은 차량 번호였습니다. 새벽 1시에 부산을 출발했군요. 그럼 서울에는 새벽 3시쯤 도착했겠군요. 그리고 9월 23일 오후 2시에
다시 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겁니다. 태연 씨는 부산과 서울을 왕복한 겁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세 자녀의 알리바이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모한 겁니다. 최경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서울경찰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09 13년 압구정동 노부부 실종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진우 박선희 씨는 실종이 아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용의자는 누굽니까? 세 자녀 모두가 용의선상에 있습니다. 곧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곧 카메라 플래시가 다음날 새벽 6시 경찰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장녀 유라 씨의 자택, 차남 민준 씨의 아파트 막내 아들, 태연 씨의 주거지에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 자녀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2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청 조사실에서 세 사람은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유라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합니다. 민준 씨가 항변했습니다. 증거를 대세요. 저는 그날 부산에 있었습니다. 태연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별장에서 발견된 DNA 결과, 카페 서뮤 분석, 거짓 알리바이 김진우 씨의 편지까지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세 자녀는 점차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막내 아들 태연 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짓이 아닙니다. 우리 셋이 같이 한 겁니다. 누구의 탓이었을까? 25년 만에 밝혀지기 시작한 진실의 단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탐욕과 배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그날 밤 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8년 4월 27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 제1조사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태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세요. 1993년 9월 22일부터 최경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연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해 9월 초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셋을 불러 모으셨어요. 압구정 아파트에서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자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보육권과 양로원에 나머지 절반만 우리 셋이서 나누라고 하셨죠. 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억 중에 50억을 기부하다니. 우리가 받을 몫은 1인당 16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6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는 평생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절반을 남에게 주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태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분노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찻집에서 누나와 형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한다고. 설득이요? 네. 기부 계획을 취소하시도록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찾아뵙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완고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형 사무실에서. 그때 누나가 말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최경감은 녹취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방법이란 게 뭐였습니까? 태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말을 뱉기가 힘든 듯 했습니다. 누나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기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사고가 일어나야 한다고. 사고라고요. 네, 누나는 의사잖아요. 약물에 대해 잘 알았어요.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면 자연사처럼 위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경감은 냉정을 유지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군요. 네, 우리는 9월 22일 밤에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누나의 양평 별장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어떻게 모시고 갔습니까? 제가 22일 오후에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부산 출장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간다는 핑계로 그때 아버지 차키를 복제했습니다. 차키를요? 네, 미리 준비한 열쇠 복제기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계셨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계셨어요. 혜연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알리바이를 만들었죠. 하지만 밤 11시에 다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왜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혼자서는 부모님 두 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온 거군요. 네, 새벽 3시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근처 공영 주차장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최경감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새벽 4시쯤 우리는 부모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복제한 열쇠로 아버지 차문을 열었죠. 그리고 형이 운전석에 제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를 몰고 별장으로 갔습니다. 양평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태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세요. 부모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트렁크에 계셨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최경감은 분노를 억누르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트렁크에 계셨다고요? 그럼 부모님은 이미 아니요. 그때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태연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설명하세요. 누나가 미리 수면제를 넣은 우유를 먹여뒀다고 했습니다. 9월 22일 밤 11시쯤에요. 부모님은 곧 깊은 잠에 빠지셨다고. 그래서 누나와 매형이 부모님을 차에 태웠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가 고장난 시간대였어요.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그것도 계획한 겁니까? 네. 매형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돈을 줬습니다. 일부러 CCTV를 꺼달라고요. 최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우리는 새벽 6시에 양평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누나와 매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부모님 상태는요, 여전히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별장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말하세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경감이 다그쳤습니다. 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어요. 그때 반응은요, 놀라셨죠. 여기가 어디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우리 넷이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누가 설명했습니까? 누나가 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기부 계획을 취소해 주시면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아버님의 반응은요, 분노하셨습니다. 미친놈들이라고. 당장 풀어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니도 깨어나셔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6시간 동안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빌고, 협박하고, 울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태연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형이 갑자기 아버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형은 미친 듯이 아버지 목을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캑캑거리셨고, 당신은 뭘 했습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죽이면 안 되라고. 하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경감은 심호흡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이었어요. 어머님은요. 태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누나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자연사였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저희가 아버지를 죽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니까 저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 경감은 녹음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진술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매형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매형이 주도했습니다. 그는 건설 회사를 운영했거든요. 시신 처리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하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화조의 일부는 벽 속에 숨겼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밤새 걸렸습니다. 새벽 5시까지. 그리고 별장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카펫도 바꾸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차는요. 제가 아버지 차를 몰고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형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9월 23일 아침에요. 네, 그리고 저는 바로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최 경감은 태연 씨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과는 어떻게 입을 맞췄습니까? 9월 25일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절대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자고. 25년 동안 잘 지켜줬군요. 네.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나타나서 왜 그랬냐고 묻는 꿈을요. 태연 씨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최 경감은 다른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차남 민준 씨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연 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 목을 직접 졸랐다는 것까지. 최 경감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반항하시니까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후회합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미 저질러버린 일인데. 장녀 유라 씨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계획의 주도자였습니다. 모두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수면제도 제가 준비했고 별장도 제 것이었으니까요. 유라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50억 원을 그냥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부모님 목숨보다 소중했습니까? 유라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1일 검찰은 세 자녀 모두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매형 박광수 씨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2018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매일 만석이었습니다. 검사는 치밀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골의 DNA 분석 결과, 섬유 감식 보고서, 통신 기록, 금융 거래 기록, 그리고 김진우 씨의 편지까지 피고인들은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존속살해라는 점에서 더욱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인들은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을 뿐입니다. 평소 효자였으며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일주일 이상 계획을 짜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은 명백한 계획살인의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판시했습니다. 증인신문도 이어졌습니다. 1993년 당시 목격자들 감식 전문가, 국과수 연구원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법인류학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유골의 상태로 보아 피해자들은 사후 곧바로 절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전문적인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2019년 1월 15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유라, 피고인 김민준, 피고인 김태현은 친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존속 살해범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이후에도 25년간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엄벌의 처함이 마땅합니다. 재판장은 한숨을 고르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유라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김민준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김태현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박광수를 징역 20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세 자녀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무기수로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수감 후 태연 씨는 교도소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거든요. 돈이 뭐라고, 백억이 뭐라고 부모님을 죽였을까요? 이제는 1,000억을 준다 해도 부모님을 다시는 뵐 수 없는데 유라 씨는 여전히 냉정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김진우 씨와 박선희 씨의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친척과 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는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형님, 형수님,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김진우 씨의 동생이 영정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골은 경기도의 한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들은 25년 만에야 비로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우 씨가 남긴 유산 100억 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액사회에 기부되었습니다. 보유권과 양로원에 각각 50억 원씩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진우 씨의 뜻이 2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뜻이 이루어져 다행입니다. 이 돈은 불우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보육원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탐욕, 돈 앞에서 무너져 내린 인륜, 그리고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가족인가? 김진우 부부는 자식들을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증명했습니다. 탐욕 앞에서 피는 가장 먼저 배신당하는 것이라고. 25년을 기다린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식의 손에 목숨을 잃은 노부부, 그들이 남긴 마지막 편지는 결국 자식들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들은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993년 9월 23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70대 노부부.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고 세상은 그들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깊이 묻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2018년 과학수사기술의 발전과 끈질긴 수사관들의 노력으로 진실은 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진우, 박선희 씨를 죽인 것은 낯선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세 자녀였습니다. 장녀 차남 막내 아들, 그들은 100억 원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하게 실행하고 25년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도 결국에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김진우 씨가 남긴 편지 별장에서 발견된 유골 거짓으로 판명된 알리바이가 모두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19년 세 자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였지만 결국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차가운 독방에 갇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관계라는 것만으로 진짜 가족일까요? 김진우 부부는 세 자녀를 낳아 기르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교육시키고 사업 자금을 대주고 집도 사주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부모가 자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려 하자 격분했습니다. 자신들의 몫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산을 물려줄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듭니다. 김유라, 김민준, 김태현.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 회사원, 사업가로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 앞에서 그들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목을 조르고 시신을 훼손하고 25년간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교도소 독방에서 매일 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겠죠. 후회하고 또 후회하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김진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아, 돈이 그렇게도 중하더냐. 너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아비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부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괴물이 되지는 말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지만 자식들은 결국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부모에게, 모든 자식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재산의 상속인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현금자동 입출금기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피를 나눈 타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진우, 박선희 씨는 이제 편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25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애초의 계획대로 보육원과 양로원에 기부되었습니다. 돈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이 그토록 탐냈던 그 돈은 결국 사회로 돌아갔습니다.